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예, 오늘 그 행사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주제를 찾아내고 또 요약을 했던 훈련들을 통해서 수능 언어 영역 중에서 지문을 하나씩 선택해서 그거를 요약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력이라든가 또는 배경 지식을 스스로 찾아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한 만큼 그만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준비는 안 했지만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훈련했던 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공부라는 거는 스스로 궁금한 게 생겨서 알아가야 되는 건데 외부로부터 지식이 들어와서 외워야 되는 그런 노동으로 바뀌게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동기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도 찾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로라든가 모든 부분에 주도적인 그런 학생들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곧 근대 이전부터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16, 17세기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직업은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분명과 검약을 구원의 증표로 보며 생산활동과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생산활동에 과학지식이 응용되고 실용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면서 사색적 삶은 활동적 삶에 포섭되었습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했지만 이유 부작용으로 활동적 삶을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라고 비판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색적 삶이 설 자리는 잃고 활동적 삶이 폭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의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고대에는 사색적 삶이 중요시하였지만 근대에 갈수록 활동적 삶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입니다. 그런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입니다. 먼저 경쟁 정책이란 국가가 독점이나 담합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같은 곳에 경쟁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정책이 실천되는 사례를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입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이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생산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더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면 독점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자 품질 향상이나 가격 인하에 활용될 것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정신현상학, 물리학, 엔치클로페디, 이학 강의, 역사철학 강의 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헤겔이 살던 프러시아에서는 빈부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고 절대주의의 잔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는 에밀 디리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밀 디리켐은 1858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시선에 대하여 발표할 신희성입니다. 우선 개체화 현상이란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복잡하게 변하고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두 학자가 있는데 그들이
백과 바오만입니다. 우선 백은 개체화 현상과 사회의 위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편의와 풍요를 위해 방치하면서 이러한 위험들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를 위험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바로 도덕적 실제론과 정서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리학적 문제를 연구한 학문은 바로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있습니다. 규범윤리학이란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목적과 법칙을 도덕 규범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지침이 되거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윤리학입니다. 메타윤리학이란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 판단 등에 사용되는 언어인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윤리학적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윤리학입니다. 즉, 규범윤리학이 어떤 종류의 행위가 선하거나 옳은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메타윤리학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 선하거나 옳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후의 사상에 대하여 발표할 이승호입니다. 먼저 아와 비아라는 것을 통해 단체 신채우라는 사람에 대하여 단체 신채우라는 사람의 사상에 대하여 알려면 신채우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겠죠. 신채우라는 사람은 1980년에 태어나셔서 1936년에 돌아가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강경론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력을 사용하는 무장투쟁을 강요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 안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행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신채우의 사상에서 아라는 것은 자신이 아이고 자신의 인식을 하고 있는 비아라는 것과 마주선 것을 말하는데요. 비아는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채우는 이를 아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소화하고 대화라는 것인데요. 이 소화와 대화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상속성과 보편성, 자성이라는 세 가지의 보석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오랫도록 지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여기저기로 파급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많이 좀 이해가 좀 느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홍익인간 사상을 예로 들어볼 것인데요. 이 홍익인간 사상을 상속성과 연결을 하자면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그 홍익인간 사상이 지금 현대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상속성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연결을 하자면 당군의 홍익인간 사상이 그 당군이라는 개인의 사상에서 이제 여러 사람의 사상이 된 것을 보편성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성이라는 것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나의 나됨, 자신의 성격이나 인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솔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설명하는 방법이나 설명하는 형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설명에는 형식과 조건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명은 주로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답에 따라 좋은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왜 떨어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귀찮을 때 자주 하는 그냥 이라는 답변은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충격이 사과에게로 전달되어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라는 답변은 햄펠의 설명 방법에 맞는 좋은 설명입니다. 햄펠의 설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항의 피설명항에 대해
이겠습니다. 피설명항이란 결론, 즉 설명하는 주 내용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항이란 피설명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시된 조건, 즉 전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헨펠은 여기에 조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보편 법칙입니다. 보편 법칙이란 모든 사례들에게 두루 적용되는 법칙을 뜻합니다. 또 하나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은 피설명항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제시된 또 다른 조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유명한 세 문장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가 설명하게 되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피설명하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보편 법칙이 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가 선행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헨펠의 설명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헨펠의 설명 방법에 맞지 않으면 설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헨펠의 설명 방법에만 맞으면 무조건 설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셀먼은 설명은 논증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과관계가 일상생활에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먼의 설명 방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거나 이 원인이 너무 많은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독배를 마셨기 때문이고 독배를 마신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들 중에서 하나로 골라낼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셀먼의 설명 방법은 헨펠의 부족한 설명 방법을 또 다른 부족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저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다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비가 되어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것인지 의아해야 합니다. 이 호전몽 이야기는 무라일체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외에도 두 가지의 장자의 나를 잇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어느 날 장자는 어떤 이상한 새의 뒤를 쫓다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간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이상한 새의 뒤를 쫓게 됩니다. 여기서 장자의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주변에 어떠한 것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자에게 스승님의 마음은 붉어진 재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남각자기라는 스승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은 흔히 명경지수 고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1월 2와 3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월 2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하는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1월 3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시비를 짜집에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화 2와 3의 차이점은 아까 말했듯이 1화 2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하는 참된 자아를 잊었고 1화 3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었습니다. 여기서 1화 2는 대상에 홀리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포함되어 괴로움이 증폭한다고 장자는 생각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문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보통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연관되어 있다고도 보고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도 봅니다. 그 예로는 우리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딱히 한 이론으로 결정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온 것이 심신동일론과 심신이원론입니다. 심신이원론에는 상호작용론, 평행론, 부수현상론 등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시죠.